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100만 8천 명의 사업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평균 2,760명, 1시간에 115명.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꿈이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렇게 사장님들이 쓰러지는 동안 손님들도 똑같이 힘들다는 겁니다. 2026년 현재 소비심리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고요.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제가 어제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5,500원. 불과 3년 전 4,000원이던 게 37%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얼굴을 보니 더 어두웠습니다. 요즘 손님이 반토막 났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상한 일입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사장님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손님들은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돈을 가져가는 걸까요? 물건값도 비싸졌고 밥값도 비싸졌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야. 임대료도 올랐고 재료비도 올랐는데 손님은 줄었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사장님도 울고 손님도 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통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1만 원짜리 치킨을 주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만 원은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첫 번째, 치킨집 사장님에게 가는 돈. 두 번째, 배달 플랫폼에 가는 수수료. 세 번째, 카드사에 가는 수수료. 네 번째, 닭고기와 기름을 만든 공급업체에 가는 돈. 다섯 번째, 건물주에게 가는 임대료.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갈까요? 정답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중간 수수료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도 그걸 소비하는 사람도 아닌 그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가장 큰 몫을 가져가는 구조 말이죠. 2026년 현재 배달앱 중개 수수료는 평균 6.8%입니다. 여기에 카드 결제 수수료 3.3%를 더하면 10.1%. 2만 원짜리 주문이면 무려 2,02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6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5% 초반대였습니다. 당시엔 가게를 차리면 최소 5년은 버텼습니다. 손님들은 현금을 들고 가게에 직접 왔고 사장님은 그 현금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폐업률 9.04%, 창업 5년 생존율은 고작 40.2%, 10명 중 6명은 5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습니다. 1년 만에 폐업하는 비율만 해도 22%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플랫폼의 지배입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제 손님들은 앱 없이는 주문하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이 구조는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플랫폼들이 매출의 7에서 10%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2만 원 주문에 2,000원. 그럼 사장님한테는 18,000원만 남습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8,000원이라면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를 빼기도 전에 벌써 10,000원이 남았습니다. 둘째, 임대료의 폭등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계약 갱신 때마다 건물주는 권리금을 요구하고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밉니다. 법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임대료가 20에서 30% 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2020년 서울 강남 어느 상가의 월세가 3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450만 원입니다. 50% 상승. 이게 법으로 막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건물주는 계약을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셋째, 소비자의 주머니가 얇아졌습니다. 2026년 현재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큰 경제 문제로 꼽힙니다. 가계소득은 조금 늘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집값, 전세값, 교육비, 의료비는 폭등했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외식을 줄이고 배달을 줄이고 커피 한 잔도 아낍니다. 17.9%의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월 평균 영업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하루에 3만 원 남기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재료비의 상승입니다. 닭고기 값은 2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밀가루 값은 30%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채소값도 모든 게 올랐습니다. 그럼 가격을 올려야겠죠?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납니다. 안 올리면 손해고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봅시다. 다시 한번 2만 원짜리 치킨 주문을 예로 들겠습니다. 손님이 지불한 돈 2만 원.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6.8%, 1,360원 플러스 부가세는 1,496원. 카드 수수료 3%, 600원 플러스 부가세는 660원. 배달비 3,200원 서울 기준. 라이더에게 감. 가게에 실제 들어오는 돈 14,644원. 여기서 다시 빠져나갑니다. 재료비, 닭, 기름, 양념, 포장 8,000원. 임대료
시간당 계산 3,500원, 전기수도 가스 500원, 인건비 알바 1명 시급 9,860원, 2시간 1,970원, 사장님 손에 남는 돈 674원. 2만원 주문 하나에 사장님은 고작 674원을 벌었습니다. 3.37%의 순이익. 30건을 팔아야 2만원이 남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갔을까요? 1위 재료 공급업체 8,000원 40%, 2위 건물주 3,500원 17.5%, 3위 배달라이더 3,200원 16%, 4위 배달 플랫폼 1,496원 7.5%, 5위 알바생 1,970원 9.85%, 6위 사장님 674원 3.37%. 사장님은 6등입니다. 본인 가게인데 말이죠. 이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손님은 생각합니다. 2만원이면 비싸네. 다음부턴 안 먹어봐야지. 사장님은 생각합니다. 2만원 받아도 남는 게 없네. 가격을 더 올려야 하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더 떠납니다. 가격을 안 올리면 사장님 적자입니다. 결국 폐업. 2024년 음식업 폐업률은 16.2%였습니다. 소매업은 15.9%. 이 두 업종이 전체 자영업의 60%를 차지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자영업 구조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첫 번째 원인, 플랫폼의 독점. 배달의 민족은 시장 점유율 60%를 넘습니다. 요기요, 쿠팡이츠를 합치면 사실상 3개 업체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경쟁이 없으니 수수료는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2025년 정부는 상생요금제를 강제했습니다. 수수료를 2에서 7.8%로 낮추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 하위 20% 가게만 2%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여전히 6.8에서 7.8%를 냅니다. 사실상 변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 부동산 구조. 한국은 건물주가 왕입니다. 상인법으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했지만 권리금과 재계약 조건으로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을입니다. 을은 갑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원인, 공급 과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립니다. 창업은 쉽지만 생존은 어렵습니다. 같은 상권에 치킨집이 10개, 카페가 15개씩 몰려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니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손님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 소득 대비 생활비 상승. 손님들의 실질 구매력이 줄었습니다. 집값, 교육비, 의료비는 미친 듯이 올랐는데 월급은 정체했습니다. 그러니 외식비, 여가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 중간 수수료의 적층. 카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피지 수수료, 작은 수수료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10에서 15%가 됩니다. 마진이 20% 나오는 장사라도 수수료 때문에 5에서 10%만 남습니다. 거기에 임대료, 인건비까지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히 합시다. 여러분 혼자서 플랫폼 수수료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건물주와 맞서 임대료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재료비 상승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공공배달앱을 적극 활용하세요. 서울시에 땡겨요. 각 지자체의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0에서 2%입니다. 배민 7.8%와 비교하면 5.8% 차이. 100만 원 매출이면 5만 8천 원을 더 버는 겁니다. 포장 주문을 유도하세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차라리 전화 주문, 단골 고객 관리로 직접 거래를 늘리세요. 중간 수수료가 0원이 됩니다. 마진이 높은 메뉴를 개발하세요. 모든 메뉴의 마진이 같지 않습니다. 재료비가 적게 들면서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메뉴를 찾으세요.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세요. 공동구매 협업을 고려하세요. 같은 상권의 사장님들과 재료를 공동구매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배달비를 공유하거나 마케팅을 함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님이라면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세요. 같은 음식, 같은 가게인데 수수료가 낮으면 가게에 더 많은 돈이 갑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게가 살아남아야 여러분도 단골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포장 주문을 늘리세요. 배달비 3,000원을 아끼는 건 여러분에게도 이득이고 가게에도 이득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라면 직접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금 결제를 고려하세요. 카드 수수료 3%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가능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가게는 그만큼 더 남습니다. 단골 가게를 만드세요. 플랫폼이 아니라 직접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단골 가게를 만드세요. 서로가 이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이 구조를 바꾸려면 사회적 압력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규제, 건물주 임차인 관계의 재정립, 소득 증대와 생활비 안정화. 이건 정책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가 모일 때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사장님도 힘들고 손님도 힘듭니다. 돈은 중간에 서 있는 플랫폼, 건물주, 공급업체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2024년 공공배달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다음번 주문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이 돈이 누구에게 가는가? 내가 조금만 바꾸면 누가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모이면 구조가 바뀝니다. 머니 경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